이분이 짤은 아니마 네, 아니무스 네. 얘기로 다시 가면, 그러니까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에 나타난 영원한 여성상이고, 아니무스는 이제 그 여성 무의식에 나타난 영원한 남성상.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융은 자아가 이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페르소나와 그림자보다 더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그 관계쌍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아가 여기서 최종 목적지인 자기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는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도 아니다. 이건 원형적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탈역사적으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탈역사적으로 개념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성성의 어떤 속성들, 여성성의 속성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런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뭐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은 뭐 적극적이고 어떤 히어로적인 면이 있고 뭐 여성성은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남녀의 이분법적인 대립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또 손쉽게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성소수자들은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 이성의 중심적인 게 아닌가 이 논의 자체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페미니즘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학적이건 뭐 사회문화적이건 간에 그런 성차를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차가 너무 이제 강조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목만, 젠더 항목만을 이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젠더의 가능성을 계속 이제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경계를 하거든요. 지나치게 성차를 강조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는 너무 대놓고 뚜렷하게 이제 성차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보면은 또 제가 또 이걸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남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사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일종의 다 만들고 나서 여자도 얘기해야지 하면서 얘기한 게 엘렉트라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서사로 많이 이제 그동안 이야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아니마 아니무스에서도 이렇게 남성이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융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갱년기 즈음 돼서 자기 안에 갑자기 나타난 여성성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그때쯤에 바람을 피운 여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느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니마 중심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아닌가.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넘어가실까요? 아 그래요?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나쁜 사람. 아니 정답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어요. 아니마 아니무스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림자보다 더 깊은 단계로는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림자와 좀 비껴서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가 페르소나가 있고 대상으로 그림자가 있다면 물론 융은 사위체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걸 두 번째 읽는 거거든요. 그림자와 그 아니마 아니무스를. 근데 제가 이야기 좀 비껴서 있는 개념 같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아니마 아니무스는 이 D는 왜냐면 원형이 있기 때문에 원형의 통로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원형의 통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해서 그림자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로 보면 좀 더 깊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남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여성 자아로 아니마 아니무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양반이 뒤로 갈수록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논의가 어떻게 되냐면 원형과 이걸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아니 근데 원형과 연결시킨 이유가 페르소나 그림자는 이게 자아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거치면서 자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자아를 넘어선 곳에서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영역을 넘어선 곳에 있는 나라는 그
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고양된 어떤 자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로 아니면 아니무스를 설정을 하고 이게 하나의 채널이죠. 그렇죠. 응. 네. 그 거기로 넘어가기 위한 채널로 설정한 이 양반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자는 명백히 정신 영역이고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 원형을 설정하고 원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이코이드 유사 경계 정신의 영역 그러니까 일체면 물질과 정신 사이의 회색지대로 설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아니마 아니무스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형 뒤에 있는 자아 보상을 해주는 자아가 있고 이 자아는 무한대로 이제 우주랑 연결된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잖아요. 자기 자기 셀프는 이제 물질과 정신의 어떤 통합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 그러니까 아니마 아니무스가 통합을 해야 돼. 맞아요. 여기서도 네. 중요한 게. 그렇죠. 여기는 국론 분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분열 없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든지 다 통합.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안전한 걸 추구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또 보수적이라는 인상이 들기도 다만 저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마 아니무스를 그러니까 남성의 반대인 여성으로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소설을 좀 봤어요 저는. 맞아요. 그런 소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융도 좀 안드로메다로 가 있지만 그건 한 단계 더 오독한 거거든요. 그렇죠. 더 나이브한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아니마 아니무스를 허세에 차서 함부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한국 작가들이. 그냥 아예 안 쓰면 안 되나? 안 써도 헛소리인데. 그냥 안 써도 그냥 여자라고 하면 돼요. 그 성을. 남성이라고 하면 돼요. 그 성. 근데 굳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써서 마치 뭐라고 있는 양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안 거예요. 쓰면 됩니다 그냥. 자꾸 융 심리학이 그러니까 대중적인 방향성 안에서 소구력이 있는 것도 알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자기계발론이라던가 자아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도 잘 트렌드가 맞아서 사람들이 한편 열광하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소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융 심리학을 자꾸 어떤 문학적 아이디어의 보고인 것처럼 실명 비판해 주세요. 실명 비판이요? 네. 약간 좀 글쎄요. 그런 사람들. 마침 기억이 안 나. 실명이 떠오르지 왜냐면 않아. 너무 구린 소설들이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소설들이 꽤 한때 유행을 했었고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윤대장 작가의 은원학시 통신 같은 작품만 봐도 거기 안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투신해야만 하는 어떤 물로 된 여성성의 공간이라는 건 너무나 사실 오래된 여성에 대한 오해고 그리고 손쉬운 여성으로의 도약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남성적 자아를 극복하는 큰 틀의 자기로의 합류라고 하는 이야기적 결말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제 소설들에서 나오는 그런 여성성 어떤 물 웅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여성성을 상징하는 어떤 원형들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그것을 여성성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억압해온 여성성의 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을 통해서 더 큰 자기로 고양되는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향하는 융식인 거죠. 거죠. 융식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나요? 어떻게? 아니, 1시간쯤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하면 이 책의 저자는 약간 몇몇 개념들을 좀 되게 자기 편의적으로 불확실하게 아까 이제 그 프로이트와 관련해서 죽음의 의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죽음 충동과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약간 좀 그랬던 게 그 루스 베네딕트 인용을 하면서 그 서양의 그런 그 문화는 어떤 죄의식의 문화고 동양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고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체면이 깎이면 그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서양은 안 그렇냐는 거죠. 그리고 동양도 죄의식이고 이런 식의 동양과 서양을 굉장히 편의적으로 나누는 이러한 그 방식들 이게 과연 정확한가? 예를 들면 융도 이분법자 되지. 그렇죠.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그 페르소나의 그런 단계 변화를 여기서 전이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전이랑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네. 근데 또 뒤에 프로이트 얘기를 덧붙이면서 마치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저자는. 그리고 또 원형을 물 자체로 봐요. 이건 또 가장 그래서 심각한 좀 문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러한 그런 그 개념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류 공통의 어떤 그 일종의 아키타입,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기원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융이 얘기하는 그 기원적인 이미지들이 나중에 이제 만다라 얘기하면서 가끔씩 오리엔탈리즘적인 동향을 차용해 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인류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란 말이죠. 이 기본적으로 종교 중에서도 이제 소수 종교에 속하는 종교가 기독교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 각 종교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기독교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원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온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도식화를 한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읽다 보면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너무나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점철되어 있어서 이것을 마치 보편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서구 남성 이론가의 어떤 특징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막스 베버도 사실 그렇긴 했었거든요. 인도나 뭐 고대 아시아의 경제를 굉장히 미개한 것으로 봤다든가 고대 중국의 종교를 이상한 종교로 좀뭐 희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서구의 탁월한 사상가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오리엔탈리즘적인 것들이. 근데 이 융의 이론에서도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읽다 그냥 피곤해서 그냥 덮었어요. 뒷부분. 네, 뒷부분.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원형을 물 자체로 본다? 뭐 도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 자체라는 개념 전체가 칸트에게서 출현한 거고 칸트가 물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현상계와 예지계라고 하는 차원으로 두 세계를 두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사실상의 인식론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칸트는 오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성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현상계라면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이제 예지계가 되는 거죠. 그런 도식으로 보면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원형의 영역이 물 자체처럼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예지계에 있는. 근데 이 물 자체가 현상계에 출현할 때는 이제 칸트는 숭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숭고함이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숭고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융의 원형은 지나치게 사실 우리에게 통합적이고 모두를 연결하는 편안해.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단합선언 같은 그런 네네네. 그래서 좀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는 좀 이질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이 같은 개념도 사실은 프로이트 정신 분석에서 흔히 이제 전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때는 상담 분석 안에서의 감정적 투사인 거죠. 특히 이제 내담자가 분석가를 향하여 가지게 되는 이제 심리적인 의미의 의존성과 혹은 그 이상의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흔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이 감정이 이제 프로이트도 사실 전이에 있어서의 구성의 문제라는 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언어적인 거고 이 둘 사이의 언어가 오고 가는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역동적 개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이나믹하고 말 그대로 이 분석 상담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언어적 재구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전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페르소나적 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전이라는 개념의 엄밀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융이 거의 100년 전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꼭 염두에 둬야 돼요? 프로이트도 1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아니 융 실드 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정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맞아요. 이제 우리를 납득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 입장에서는 유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기는 개론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뭐 아니면 아니무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무슨 반대쌍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자가 끊임없이 유흥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자기만의 개념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오히려 유흥이 지금 오늘날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반증하는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그림자까지는 동의한다고 얘기했듯이 뭐 다 버릴 건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동시성을 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제가 읽어 나갈 때는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다음 단계를 인과관계로 하기 위해서 뭐 물리학의 그 양자 역학을 끌어들인다든가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 정신의 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A와 B 지점은 인과관계로서 맞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A와 D 지점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흥을 읽을 때 특히나 저는 유흥을 비롯해서 정신분석학 자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굉장히 몇십 년 전 혹은 1세기 전의 과거의 경험들 그것도 지극히 적은 샘플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작이고 인간이 정신을 처음에 탐험하기 시작할 때 나온 굉장히 오류가 많은 초기 저작이라는 점을 관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텍스트 분석할 때 락강을 마치 맹신해서 쓰잖아요. 락강으로 분석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맹신을 못합니다. 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그러니까 어떤 거 현상을 분석하기 이론을 자꾸 도입하다 보면 특히 정신 분석하기 이론이 마치 제가 볼 때 이론의 MSG 같거든요. 이거 치면 다 돼. 말이 다 돼. 이거 치면 맛이 나잖아요. 네, 맛이 나고 뭔가 새로운 시각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맹신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맹신하는 태도 자체가 또 네. 되게 종교적인 태도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좀 정리를 할까요? 근데 좀 정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여기에서 이 융 얘기를 하면서 여기 또 아들러가 또 되게 긴 각주로 나오고 뭐 프로이트는 중간중간에 어쨌든 융이 끊임없이 넘어서고자 했던 일종의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도 나오고 근데 그러나 어쨌든 세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금 나이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또 융은 또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자기가 일종의 융의 자아와 자기가 일종의 여기서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균형을 잡아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융도 자기 자신을 일종의 중재자처럼 서로 이제 대립되는 그러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힘을 중재하고 통합시켜주고 뭐 이러한 식의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 중재자인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또 융을 바로 그런 식으로 프로이트와 아들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두 사람을 중재해주는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 세 심리학자의 그런 차이를 한 줄씩 요약하면서 한번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나머지 분들은 일단 하시고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아들러를 몰라요. 아니 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 사람이 각각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기 위한 이 키워드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이제 프로이트는 섹슈얼리티, 그리고 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뭐 최종신급으로서의 자기가 있고 아들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소개됐었던 아들러주의적인 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같은 책들. 근데 이 작품도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글이 아들러적인 베이스가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열등감을 나 자신을 성장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여기에서도 자기 발전 도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문화적인 베이스보다 실제로는 아들러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베이스가 사실은 대중에게는 훨씬 더 한편으로는 직관적이고 와닿는 영역이 있는 거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법에 있어서 아들러가 취했던 조금 더 표피적이고 직관성 있는 심리학이 있고 융은 그것을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보편성으로 확장하려고 했던 또 심리학으로서의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발전 도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중간적인 영역이 있다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예외 어떻게 보면은 문화 안에 억압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이 무의식적 차원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해서 오히려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과 타협하기 어려운 심리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동시에 이 죽어가는 것 안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맹신하거나 또 다른 심리학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한 또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면 이 셋 사이에서의 중재적 역할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것도 마지막 발언입니다만은 의미가 없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 의미가 없어. 무의미한 거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소음이에요. 신호가 아닌 것들은. 근데 그것에서 뭔가 자꾸만 의미가 뭔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꾸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로서의 어떤 슬픔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그걸 자꾸 집착하고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음모론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이론이 나오게 되고 결국 환빠가 되는 거거든요. 환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과도하게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세 명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융과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사실은 아까 이제 박영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융과 아들러는 특히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NS 시대 모두가 다 서로의 먹은 것과 여행 간 곳을 자랑하는 시대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뜰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열등감이 또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쉽고 사람들이 자기 기술하기 좋은 감정이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자기개발적이고 목적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 좀 어렵죠. 좀 비유적이고. 네, 비유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한 것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실은 무의미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그나마 현재성이 있는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죽어가고 있다. 아니 근데 죽어가고 있다는 게 융과 아들러는 너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는 인지 가능한 영역 안으로 그냥 딱 안전한 안전망 위에 이제 그냥 들어와 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무의미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나름의 계속 그 긴장의 끈을 아직은 놓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그 프로이트랑 여기 뒤에 보면 융 뒤에 보면은 융이 주로 진찰했던 사람들이 돈 많은 근데 이제 삶에 뭔가 권태와 회의를 느끼면서 나를 좀 더 고양시키고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싶은 그러한 어떤 부르주아 그런 여성들이 주로 환자였던 데 반해서 어쨌든 프로이트는 그래도 정신병자와 신경증 환자들을 소수자의 언어에 더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게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분석이 죽었다는 게 우리 또 박인성 평론가가 예대 강의에서 정신분석 강의에서 잘렸다는 게 또 한 번 이런 죽었음을 슬픈 TMI를 갑자기 아무튼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나 또한 오이디푸스다. 아무튼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융의 영혼의 지도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사실 뭔가 BTS를 등에 업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깔 수밖에 없는, 너무 이 책을 정말 이렇게 추천한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